安倍政府がこういうことをしたことは絶対に許せないことです。政治と経済をごっちゃにするというやっちゃいけないこと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지금 영상에 자막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아베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인지 바로 우리의 대응책은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아베 행정부가 왜 이러는지를 알아야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도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실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예.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지만 또 예. 착잡도 하시죠? 한일 두 나라 사이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빨리 수습해야 되고요. 역시 이웃나라끼리 우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죠. 예, 빨리 수습돼야 하는데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매우 우울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겹악재가 같이 몰려오는 그런 형국인데요. 일본, 우리 지금 아시아 증시 모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재료 하나가 더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경제 분쟁, 경제 보복 이슈가 우린 두 개가 겹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큰 블랙 먼데이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또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또 다른 뉴스 보셨겠지만은 신라젠의 문제로 발동되는 이제 바이오들의 관련주들이 폭락 양상을 보이면서 일단 코스닥은 무려 6%가 넘게 빠지면서 장중 사이드카가 걸리는 이제 그런 폭락 장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빠지고 있는 2% 넘는 그런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끝난 일본 증시가 1.98%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일본 증시도 하락세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본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경제 보복에 역시 일본도 같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같이 작용하고 있는다.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 일단 개괄적인 질문 먼저 드려봤고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많은 입장을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오늘 오후 2시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시각을 하나 밝혔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해서 일본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경제 도약을 일본은 절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는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토대로 평화, 국가, 경제 강국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큽니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요약해드린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대통령의 발언, 남북 간의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따라잡고 역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대통령이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먼저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기보다 일본 쪽의 한국 쪽의 결심,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것이 그 전체적으로 필요한 현재 우리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왜냐하면 쪽의 결의나 결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게 그 대통령의 말씀처럼 일본 쪽에 잘 전달되는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강한 의지가 있다. 그 일본 쪽에서는 한국은 조금 보복을 하면 손으로 들 것이다. 라는 시각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 안에서도 분열을 하고 또 한국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히려 일본 편으로 들고 그러한 시나리오를 사실 아베 정권은 갖고 있었는데요. 아, 자기네가 수출 규제 조치 이 네네.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 안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손을 들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처음에 예. 생각을 했을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내에서. 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굉장한 국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제 여론전까지도 하지도 않았고요. 국내적으로도 한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많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한국 쪽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일본 쪽에서 거기에 좀 놀랐고요. 그리고 불매 운동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일본 쪽의 출구 전략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한국으로 때려놓고 어딘가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라는 상당히 의료의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 일본 쪽의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이 지난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기사로 봤는데 네네. 아베 행정부 아베 총리가 왜 이렇게 물론 이제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뭐 일본 정부의 논리는 이제 알겠어요. 그거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선을 넘는 결정을 하고 있을까?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쭉 일본에서 페이크뉴스 정도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보수 신문이나 극우파 신문 쪽에서 사실 그 아베 정권의 위향으로 나온 페이크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그것은 어떤 기조냐고 하면 남북 간이 평화 건전으로 가면 이제 그 일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남북한 층이 일본으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바뀐다. 예. 그래서 아예 한미일 건조에서 한국으로 빼버리고 미일 건조를 강화시키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계속 일본의 특히 보수 또 극우파 그 언론 쪽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한미일 건조를 깬다라고 말을 한 적 없고요. 한미일 건조 안에서 북한 문제를 푼다라는 게 이쪽의 기본적인 전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특히 극우파 쪽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을 계속 씌워왔어요. 그러니까 부상하는 한국 경제를 때리고 이제 때리고 경제적으로 사실 망가뜨리고 군사적으로도 망가뜨리고 경제가 망가지면 군사력도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도 제외하면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물품들이 이쪽에 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하여서 한미일 건조에서 사실상 한국을 빼고 혹은 일본에 예속시키고 이제 한국의 군사력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 군사력을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여서 자위대를 일본 전식 군대로 바꾼다라는 평화법 개정으로까지 이어간다. 이어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일본 아베 총리의 전적인 마지막 목표인 그 개헌 그것을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보수 특히 극우파 언론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를 지금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는 쭉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요. 일본 쪽의 그 언론이나 뉴스들을 쭉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쭉 하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을 실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예. 이게 일본 정권이 극우파 정권이기 때문에요. 그냥 포스가 아닙니다. 선량한 포스 정권에서 나온 그 촌리들이 2000년 초까지는 우리하고 그에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아베 정권은 키시노부스케 라인이라는 극우파 라인이 완전히 현재 완성된 극우파 쪽에 완성된 그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이죠, 네네. 교수님.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뭐 아베 총리의 생각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겠어요. 네네.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로 한국이 한미일 공조 체제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고 북한과 특히 가까워지면서 그것을 모멘텀 삼아서 계기 삼아서 일본에 도전하려고 한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네네. 경제를 망가뜨리고 네.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문재인 정부가 두 손 들고 나오면 네네. 경제적으로 완전히 한국을 다시 예속시킬 수 있고 네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저항한다면 경제적으로 한국을 무너뜨리겠다. 예. 그러면 군사력도 망가진다. 네네. 뭐 이런 시나리오를 그렇죠. 갖고 아베 총리가 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대단히 일본 내에서도 아까 극우 성향의 노선 언론들의 예상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지금 아베 총리는 어쨌든 일본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선되고 총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일본의 전체적인 흐름이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그쪽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내각 책임제는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간접적으로 총리를 선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을 수가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당이 결정돼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나오는 시스템인데요. 자,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지지 전당이 없음라는 일본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45%에서 많게는 60%까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저번에 자미원 선거도 48% 정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50%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선거도 가지 않고요. 그러한 국민들은 소극적인 아베 정권 부정론자들이에요.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반대를 하면 또 이 정권이 싫으면 정치의 틈을 돌립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고 코리아에 나가서 시위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정치하고 관련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50%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한일 간의 문제가 일어나 있다는 것도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나머지 50% 중에서 그러니까 60% 전체 30% 정도가 아베 총리의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찬성한다 혹은 조금 찬성한다. 모두 합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30% 정도. 예. 그래 50%는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나머지 20%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정확하게 일본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무관심증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무관심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독재 정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지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거기까지 일단 듣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은 아베 총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무관심해진다, 등을 돌린다, 시위를 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 시위는 대단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본 내에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분들도 있구나. 대한민국 국민만 아베 총리와 아베 총리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유성재 특파원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일요일이었는데 아베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네, 한 300명 정도 나온 걸로 보였습니다. 어제 시위는 도쿄 한복판 신주쿠에서 열렸는데요. 요즘 도쿄도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어제 시간도 아직은 햇빛이 따가운 오후 4시였는데요. 이 300명이라고 하면 한국에서의 집회에 비해 굉장히 숫자가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본 집회 문화가 우리에 비해서는 소극적이고 또 주류와는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걸 꺼리는 일본인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틀 만에 이렇게 모였다는 건 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분들 시위하는 거 보니까는 거의 우리 국민들이 만든 것과 비슷한 그런 팻말을 들고 있는데 노 아베. 이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어제 집회는 시작도 그랬고 참가도 그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 평범한 직장인이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SNS를 통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자 이렇게 호소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개헌, 자위대 명기 등 아베 총리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소중한 이웃인 한국을 적대시하지 말라는 일반 시민들이 참석을 했고요. 여기가 상당히 번화가 한복판인데 지나가다가 관심을 갖고 발언을 경청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집회 후반부에는 현직 참의원이 발언을 신청해서 정치 문제를 경제로 결부시키는 아베 정부의 이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 등장한 흰색 와이셔츠 차림이 일본의 참여연이다. 상당히 젊은 정치인이고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하는데 왜 연계시키느냐 이렇게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0명 모인 거 첫 집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집회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베 행정부는 달라질 조짐은 안 보이죠? 현재로서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내각 결정이 이제 모레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개별 허가까지는 필요 없었던 수출품 가운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 등을 대면서 이제부터는 허가를 받아라 이런 품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뭘로 하느냐, 과연 한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들이냐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의 추가 보복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도쿄 유성재 특파원 연결해서 지난 일요일에 어제 있었던 일본의 반아베 집회 관련한 일본 내 움직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께 한두 가지만 또 어디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 좀 먼저 드릴게요. 아베 행정부의 다음 수순 뭡니까? 자,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 그래서 군사력까지 망가뜨리겠다는 장기적인 포석, 그래서 일본 자위군 정식 군대로 만든 평화법 개정, 여기까지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아베 행정부의 다음 수순은 뭐가 될까요? 소문으로서는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소문? 예, 제가 그 일본의 매체가 일단 이야기한 것을 어떤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융보복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제가 또 어제 어떤 방송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한국의 경제가 아주 튼튼해 가지고요. IMF 탄시처럼 한국의 경제가 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의 국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들린 거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의 신용도는 일본은행보다 훨씬 높은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아직 IMF 이전의 한국을 많이 머릿속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은행들이 그 세계에서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할 때 신용장을 내는데 그 신용장을 일본 메이저 은행이 보증서를 써줬다. 이거 보증서가 없으면 한국은행들이 세계적인 금융 거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보증서를 쓰지 않겠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또 일본에 또 어떤 언론인들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 한국에 그 대사로 있었던 그 무토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혐한 인사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서 쭉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보증서를 그 일본 은행에 썼던 시대가 좀 있었어요. 80% 정도까지 했대요. 지금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의 그러한 영향력이 지금 한국은행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의 경제 보복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더 많이 그런 관계 분야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정확하게 알아가지고요. 이 부분 경제 보복은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보복을 하면 정확하게 경제 보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계의 비판이 일본에 더 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일본도 어떤 그 뭐라 할까 질구 전략을 생각하거나 혹은 좀 더 신중하게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뭐라 할까 슬기롭게 일본 쪽에서 보복이란 거 안 보이는 정도로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을 지금 생각 중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네. 금융보복을 어제 이런 얘기도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그 가짜 뉴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네, 경제가 네. 튼튼하다고. 네, 그렇죠. 교수님도 저도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을 생각합니다. 좀 네. 바꾸신 거, 나온 이야기를 그냥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네, 네. 짧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본 출신, 일본 출신의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아베 총리를 또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대응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베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지금 이쪽에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어제 또 제가 일본의 국회 회의록을 쭉 보고 있었는데 또 의원이 발견한 게 있어요. 예. 2월 4일에 올해 2월 4일에 거기 오노데라라는 현재 자민당 안보회장, 이 사람은 아베 신조의 측근 중의 측근인데요. 현재 이름이 뭐라고요? 오노데라 이츠노리. 오노데라 이츠노리. 예. 전 방위성 장관이고 예. 지금 경제 보복을 하는 3인방 층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네 번째 사람입니다. 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세계적인 여론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일본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한국이 나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이거든요. 이 가짜 뉴스를 또 제공한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 있었고요. 이것을 볼 때 국제 여론에 계속 호소하면서 한국이 나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것보다 세계에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들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6월 10일에도 같은 사람이 또 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6월 10일에 연장선상에서 G20이 있었고요. G20 때 확실하게 무시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베 신조가 만나지 않았던 정상 1대1 회담을 안 했던 정상 문재인 대통령 뿐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교적으로 회담을 요청했는데도 무시를 하고 지금 계속 무시를 합니다. 이쪽에서 사람을 보내도 홀대하거나 창고 같은 방에서 완전히 홀대한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이 가도 이게 고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 정책이라고 해서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이쪽에서 외교적으로 자꾸 풀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일본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다른 여러 가지 일본은 국제 여론전으로 나오니까 여기서로 국제 여론전으로 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제 여론전 밀리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우리도 무시해야 됩니까? 예, 우리도 무시해야 됩니까, 일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니까 다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으로 봐서 일본이 이것은 너무 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지금 사실 저번에 거기 동남아 쪽에 아세안 회의 의장 성명에도 나왔죠.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슬기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물론 강하게 나오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래도 강약으로 이것은 사실 경제 전쟁 중이고 전쟁으로 감행한 게 일본이기 때문에 전쟁이 또 외교의 연장입니다.
전쟁도 외교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그냥 뭐라 할까 아주 흥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알겠습니다. 것이 예. 전술하고 전략으로 상당히 냉정한 머리를 갖고 일본이 정확하게 외교의 창에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일단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지 아까 일본의 주시장은 1.98%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주시장은 우리의 어떻습니까? 낙폭이 좀 더 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6% 급락이고요. 코스피 2.56. 예, 코스닥은 7.45%. 중간에 6% 급락이 나오면서 한번 사이드카가 걸렸었는데 예. 5분 호가 멈추고 다시 했을 때 이제 7% 넘게 빠진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예. 아까 전에 금융보복 얘기가 잠깐 예.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보복들 과연 들어와 있는 뭐 일본 자본들 사금융이라든가 대부업체가 뭐 돈을 빼간다라든가 이미 투자돼 있는 미주옥으로 이런 데들이 돈을 갖고 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금융보복은 아니더라도 오늘 좀 특이한 현상이 뭐냐 위안화 같은 경우가 달러당 위안화가 7위안이 넘는 그러니까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가 나왔거든요. 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10원이 순간적으로 넘게 되는 원화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는 1,200원대가 이미 좀 깨진 뭐 거네요. 아무 장중한 의미 때긴 없이 하지만. 이제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일본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랬기 때문에 뭐 금융보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금융보복이 아니라 가령 뭐 2015년에 한 번 있었었죠. 위안화를 뭐 환투기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위안화 약세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뭐 마치 옛날 영란은행에서 파운드화를 뭐 무너뜨리듯이 그런 형태가 나오고 또 한켠에서는 뭐 원화를 경복한다든가 이런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공격도 지금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환 당국이 뭐 외환 시장 잘 보고는 있겠지만은 이게 1,210원, 1,220원, 1,230원으로 자꾸만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심리도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달러 환율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 굉장히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융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한다는 것이 뭐 들어와 있는 뭐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조금은 다른 결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당분간은 이 환율 시장, 외환 시장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사실 올 한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전망이 점점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네.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그 아주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것의 여파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 그 전망에는 말이죠. 한일 간의 이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경제 전쟁이라는 변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현실화됐어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올 하반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사실 이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뭐 이런 거에 경쟁력 강화 법안도 나왔고 이제 당국에서는 1년 내에 지금 핵심 20개 품목은 막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따라잡겠다, 국산화하겠다 이런 포부는 얘기도 하고 계획도 밝히고 앞으로 7년간 45조 원 투입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로드맵을 밝혔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연말까지의 이 단기전에 있어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큰 피해 없이 버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일단 반도체 3개로 먼저 공격을 했지만 8월 7일 공포와 함께 뭐 추가적인 또 수출 제한 그것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품목들을 들고 나오면서 외환 시장까지 뭐 요동을 치고 단기전에 뭘 하려는 속셈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중장기전으로 갈 때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일본은 세계적인 악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국산화라든가 M&A를 통해 가지고 핵심 부품을 하는 뭐 이런 계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이 단기전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국도 지금 이제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도 로드맵을 세웠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제 8월 8일이죠. 7일 날 일본이 공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8일 날 4대 그룹 총수와 다시 한번 미팅을 갖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일단은 발등에 떨어진 불은 만나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가 아마 이런 상태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 8월, 9월,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석 달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8월, 9월, 10월은 중요한 게 이제 수출이 어떻게 되냐를 예. 또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뭐 수출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든가 하면 불안 심리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중기전,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힘들다라고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장기전으로 가면 저는 오히려 우리도 체력 강화라든가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공격이 연달아 들어온다면 일본이 이 단기전에 우리가 좀 약간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제 막강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은 이 단기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고비를 잘 이겨내자. 일본의 저열한 공격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대응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겠죠. 경제가 버텨줘야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뭉치면 뭔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서야 하는 건데 그 근간에는 경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